네. 그럼 3차식 계속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병류식, 향유식 그 차이에 대해서 2차식을 우리가 이제 판서로 해가지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오타가 있었어. 그래서 요게 조금 요 슬라이드만 다시 터널식 건조기 정리해서 PPT 슬라이드 하나로 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하나만 수정된 슬라이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캐비넷 건조기는 뭐냐, 그러니까 그냥 열풍 건조기인데 시설비, 운영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농촌 지역 가면은 그냥 농산물 건조기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쓰는 저희 실험실에서 쓰는 드라이어기랑 똑같은 건데, 이런 거는 근데 전기 에너지는 사용을 많이 하겠죠. 물론 이제 열 효율은 다른 것보다 좋지만, 근데 농가에 있는 그런 농산물 건조기, 이제 좀 식품공학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전력은 농업용 전기죠. 산업용 전기라서 훨씬 우리가 쓰는 이런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식별비 운영비가 저렴하고, 또 이런 밴드 건조기,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돌아가면서 어떤 드럼 건조기랑 그냥 비슷한 형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럼 건조기에서 나오는데, 유동층 건조기는 아마 뒤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조 공기를 갖다가 씌워주는데, 자, 건조기의 아래쪽으로부터 같은 열풍이 공급되어 식품을 부유 위로 뜨게 해서 건조를 시킨다는 얘기죠. 높은 건조 습도 및 균일한 건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동층 건조기는 주로 어떤 걸 많이 건조시키는 거예요? 주로 곡물의 건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건조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곡물 같은 게 그냥 위에서 이렇게 쌓여 있어. 1m 그 정도 쌓여 있어. 1m 정도는 아니고 한 30, 50cm 정도 쌓여 있다. 그럼 열풍이 그냥 위에서 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건조가 되겠지만 안쪽으로는 열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계속 사람이 이렇게 저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균일하게 안쪽에 있는 곡물들도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크기가 큰 우리가 그런 건조물은 건조물이 있다면 건조시키면 없죠. 다 크기가 적당한 크기로 잘려져 있어. 매스 트랜스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래쪽에서 공기가 오면서 계속 부유시켜서 띄워주는 거죠. 곡물을 갖다 위로 플러팅, 부유시켜가지고 건조시키는데, 뒤에 슬라이드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럼 건조기는 뭐냐? 회전한 드럼, 액상물질이 이렇게 드럼에 달라붙죠. 얘는 뭐야? 지금 이 안에 스팀이 있으니까 드럼통이야. 바깥이 뜨겁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피막이 묻은 것이 가면서 칼날로 긁어내서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액상식품의 건조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뜨거운 이런 고체에다가 얇은 피막을 형성해서 건조가 된 걸 칼날로 긁어내는 게 이런 드럼 건조기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층 건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층 건조기를 보면은 이게 라이트를 끄고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소리가 좀 크게 날 거야. 몇 톤씩 이렇게 건조를 하는 시스템이 있죠. 보면은 아래는 어떤 컴프레셔에서 그래서 건조된 부분, 굉장히 건조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나와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분무건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죠? 많이 봤죠? 이런 건 이제 식품 가공, 특히 주로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유가공 실험실 가면 이런 분무건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외국은 이제 샤워기, 그러니까 사람 쓰는 샤워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 그래서 어떤 샤워기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유, 과즙, 커피 등의 액상식품을 식품 제조에 쓰고, 얘가 일단 오토마이저라고요. 아주 미세한, 그죠?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입자, 드랍플렛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안개 낀 미스트 형태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나오면 열풍이랑 접촉해서 굉장히 신속한 건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주로 뭐야? 우유, 과즙, 커피 등의 액상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어떨까? 이 앞에 드럼 건조기는 제품이 나오지만 얘보다 입자가 크겠지. 같은 그 액상식품을 하더라도 드럼 건조기는 이 분무 건조기보다 입자가 굉장히 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렇지. 분무는 입자가 작으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 입자가 작으면 용해도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녹여 먹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건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 건조기의 장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 전달할 우리가 가열 사용할 때 열교환기 중에서 판상형 열교환기랑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단점이. 장점은 뭐야? 액상식품을 굉장히 오토마이저를 해서 미세한 드랍플렛을 만들기 때문에 단시간에 분말 상태로 건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오토마이저 사이즈만 조절하면 그렇지 일정 밀도, 입자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얻어지고 이건 순간적으로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 방울이 오토마이저로 나왔어. 그럼 건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걔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한 몇 초 걸리겠죠? 그동안 건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한 변성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지던스 타임, 그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지니까. 그러니까 건조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오토마이저가 구멍이 짧죠? 우리 판상형 교환기도 그 판과 판 틈이 작기 때문에 열교환기에서 판상형 열교환기는 어떤 거를 못해? 그렇지. 점도가 높은 식품은 판상형 열교환기에서 가열 살균하기가 어려웠죠. 우유 같은 건 괜찮았는데, 근데 얘가 점도가 높은 액상식품, 꿀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장치가 대형이고 설비, 보수 경우가 많이 소집되죠. 또 제품의 회수, 미분 포식 장치 등 부속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밑으로 가면은 그 미분 떨어진 게 있죠. 그걸 갖다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위에 그 가루 같은 게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갖다 이렇게 그냥 일반 고체, 건조된 고체를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포식 장비 등 부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도 유명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결 건조죠. 그래서 건조 방법 중에 그냥 최고의 건조 방법이죠. 근데 얘는 동결 건조는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에너지 소모도 크죠. 왜? 펌프를 써야 되고 진공 펌프, 컨덴서로 온도도 낮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경제성은 굉장히 낮은데 최종 그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열에 의한 변성이나 영양학적, 관능적 특성의 파괴를 최소화되고 제일 중요한 이거죠. 어떤 건 원료를 동결된 상태에서 얼음의 승화를 통한 건조죠. 여러분들 승화는 다 잘 알죠? 여기가 뭐야? 우리가 이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얼음, 그 다음에 이건 물, 그 다음에 이거는 기체죠. 일반적으로 상부점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온도가 높아지면 물로 변하죠. 대기압 1 atm 상태에서. 근데 얘를 갖다 물을 갖다 또 대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수증기압이 커져서 증발하죠. 기체로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서블리메이션.
서블리메이션, 승화를 사용한 거죠. 그 승화는 어떤 거야?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죠. 어떻게? 1atm의 진공 상태 4.58도. 1atm은 우리가 76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압력을 낮춰주고 온도를 낮춰주면, 자, 얼음이 원래는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물로 녹고 물이 다시 온도가 높아서 기체 수증기로 되면은 그 얼음이 없어지는데, 얘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왜? 3중점 이하이기 때문에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승화에 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안한데 내 에어컨 온도 조절하는 거야? 가공성 구조, 그러니까 공급, 이 구멍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요 공급에는 얼음이 있었던 자리가, 얼음이 액체를 녹으면 조직이 콜랩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콜랩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없이 그대로 얼음이 있던 공급이 남아있죠. 가공성 구조가 되니까 이게 어때? 그냥 이렇게 먹으면 어때? 스낵같이 바삭바삭하겠지? 여러분들 빵이나 스낵도 그 안에 에어 포켓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장점이 어디 있어? 복원율이 엄청 좋아요. 제수화율. 제수화는 뭐야? 물을 갖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컵라면 건더기 스프나 어떤 전투식량 같은데 사용하죠. 그 제수화율은 뭐야? 복원율, 그죠? 복원율이 우수하다. 복원율이, 즉 물을 다시 함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등온 흡수 탈수곡선에서 그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품질이 좋은 거죠. 이 동결건조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극복을 하려고 동결건조 과정 중에 어떤 IR 레디에이션, 이건 3중점 얘기하는 거고, 적외선 복사형을 준다든지 마이크로파를 줘서 물 분자를 진동시킨다든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우 같은 거 동결건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10분 건조한 거를 갖다 이렇게 그 컵라면 스프에 넣으면 뜨거운 물을 넣더라도 어떻게 돼? 다시 그 물을 흡수를 못하겠죠? 왜? 표면이 이미 단백질로 변성되고 수축되고 그런데 얘는 그냥 승화가 됐으니까 얼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얼린 다음에, 그지? 동결건조, 진공 상태로 했을 때 그 얼음이 빠져요. 승화되니까 그 공급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원래 상태랑 비슷한 어떤 텍스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결건조된 식품을 생각을 하면 이런 스펀지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스펀지 있잖아요. 얘는 물에만 담가도 물을 확 흡수를 잘하지. 왜? 요 안에 공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결건조 시켜놓은 식품을 보면 이렇게 쌤 사진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물이 그냥 다시 재흡수가 복원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물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결 진공 건조, 그냥 일반적으로 동결 건조라고 하는데 동결 진공 건조라고 그냥 좀 오래된 그 표현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동결장치, 건조장치, 진공 펌프, 탈수장치, 가열장, 제어장치야. 그 퀄리티랩이라는 뭐냐면은, 자, 동결건조실은 이 안에 식품이 들어가 있죠. 아니면 미생물 김치를 동결할 때도 이 옆에는 뭐가 있을까? 펌프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진공을 잡는데, 자, 콜드탭이라는 거는 여기서 승화된 그럼 어떻게 수분, 수증기가 이 콜드탭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그냥 펌프로는 펌프 망가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 수증기를 갖다가 포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녹이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건조를 많이 했으면 프로덕트에 수분 함량이 많고 많은 프로덕트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나오는 물이 많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공건조나 동결건조나 다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동결건조는 이 예비동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비동결 보통 우리 뭐 마이너스 50도씨 냉장고에서 한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녹기 전에 빠르게 이동이죠. 빠르게 동결건조기로 이동해서 딱 닫아놓고 동결건조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진공배비, 선반가열, 해빙 뭐 이런 과정 나중에 하는데, 선반가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조 구간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크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항률 건조 구간이랑 감률 건조 구간을 나눌 수 있어.
그 강률 건조가 될 때 그때 대다수의 수분이 승화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아주 흡착이 고분자된 걸 할 때는 약간 이 플레이트에서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얼음은 다 날아간 상태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열을 줘서 가열을 해준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설명은 이제 동결 건조 과정 중에 열을 준다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열을 주게 되면은 또 원물의 특성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을 가하지 않고 제가 만든 거는 적외선 동결 건조 장비라고 해서 그래서 적외선 에너지를 갖다가 주는 그 동결 건조 과정 중에서 복사 에너지, 왜냐면 빛의 복사 에너지는 온도 상승이 크게 주변을 갖다 데우는 게 아니라 식품 자체에서 어떤가 레디에이션에서 흑체 복사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 연구나 아니면 동결 건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두두두두 적용을 시켜가지고 물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승화를 빨리 시키는 그런 연구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 건조에 적용할 수 있는 식은 거의 대다수 식은 다뭐 미, 비료, 육류, 풀, 과채류, 배지, 디젤, fuel 다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HMR 식품 관련해서 동결 건조 기술이 또 많이 발전되고 있죠. 자, 사실은 이 건조 강의 이 키는 중요한 점은 이 건조 공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대 습도, 절대 습도죠, 뭐 포화 수증기압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친숙하실 텐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우리가 스빈도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그 중요한 거야. 얼마나 우리가 수분이 어떤 건조 조건에서 제거될 수 있는가, 또 그 제거되는 속도를 통해서 얼마나 식품을 오래 놔둬야 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서. 물론 실험적으로 하려면 식품의 무게 변화를 갖다가 건조실에서 재는 건데 건조실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게 변화를 재기 위한 어떤 저울이나 그런 걸 실험적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적이나 산업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거 했었죠? 그 냉동 사이클에서 그죠? R130의 그 냉동 선도 그죠? 거기서 이렇게 그 선 그려서 표시하는 그런 비슷한 연습인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초반에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정도 짚고 오늘 건조 공기의 성질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 공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이죠. 식품의 건조 습도는 뭐죠? 식품이 접하고 있는 공기의 습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기의 성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의 습도가 오히려 높으면 어떻게 돼? 얘의 수증기압이 나의 이 식품의 수증기압보다 높으면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흡습되는 거죠. 그래서 장마철에 빵 같은 거나 과자 같은 거 그냥 개봉해서 나왔을 때 눅눅해지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건조 습도는 공기의 습도에 의해서 작용되는데 그럼 공기의 습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당연히 낮아야지 건조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건조 공정에서 공기는 열의 공급원뿐이 아니라 이 방을 건조실이라고 하면 어떤 식품을 건조시킨다 그러면 열이 들어오죠. 공기랑 열을 공급할 뿐 아니라 걔는 식품으로부터 수분을 뺏어가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계속 이 방에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방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걔는 뭘 갖고 가는 거야? 식품으로부터 제거된 수분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건조 공정에서 열의 공급원뿐만이 아니라 증발된 수분을 건조실 밖으로 제거하는 운반 매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공기의 온도, 습도, 식품의 온도 및 수분 함량의 차이에서 그렇죠, 건조 또는 흡습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렇죠, 하이그로메터 이게 습도계죠. 요즘은 이런 전자시계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 습도계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막 건조하면 좀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바로 이 머리 감고 난 다음에는 촉촉하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의 그 길이가 습도에 의해서 엄청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봤을 수도 있는데 자,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사람 머리카락은 어떻다고 그래? 지금 이게 젖으면, 촉촉하게 젖으면은 길이가 증가되고, 자, 드라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담 말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그 수분에 따라서 짧았다 길었다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를 갖다가 사람 머리카락을 주면서 정말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연필 갖다가 묶어놓고 장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에다가 헤어드라이를 해서 그럼 어떻게 수분을 주변 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고 머리카락의 수분을 제거하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는 연습을 했고 얘를 다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물에 적셨을 때 그게 당연히 인위적으로 적시니까 산소가 100%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를 재습니다. 실제 예전의 습도는 진짜 이런 원리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같고, 자, 우리 몇 가지 단어에 의해서 조금 친숙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자, 증기압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물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지 우리 3주 중에서 봤죠? 고체, 액체, 그죠? 기체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얘는 뭐야? 온도만 변하는 건 아니야. 압력에 따라서 온도랑 같이 변하잖아. 그죠? 압력과 온도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3중장이 여기 있었구나. 자, AB 영역은 뭐야? 자, 얘는 뭐야? 고체, 액체, 기체죠. 얼음, 물, 수증기, 그죠?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 그죠? 이 AB는 뭐야? 여기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딱 그 접전 AB에서는 액체와 기체, 즉 물과 수증기가 혼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A랑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C는 자, 그렇죠. 고체와 AC, 얼음이랑 물 사이니까 액체가 혼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동결건조라는 그런 승화과정을 하는 AT, 얼음이랑 수증기, 기체가 맞닿아 있잖아. 얘는 뭐야? 고체와 기체가 혼재한다는 얘기죠. 자, 얼음이 일정한 압력에서 가열되면 자, 수평선을 따라서 증가되죠. 자, 수평선을 따라 증가해서 AC선을 통과하니까 얼음, 고체는 액체, 물로 변하고 다시 자, 열을 더 주는 일정 압력에서 열을 더 주니까 AB선을 통과하니까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그죠? 기체로 자, 액체에서 기체,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때?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 뭐 0.06 atm, 그러니까 3중점은 이 4.58토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4.58토르 이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AD선, 얘는 누구랑 누가 맞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체랑 기체랑 맞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AD를 바로 통과하면 승화, 즉 동결건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물의 요 AB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동결건조에 대한 그 예측식은 사실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그 실험에 대한 인위적인 거고 동결건조가 아닌 다른 과정의 공기, 건조 공기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요 승화가 아니라 기화가 되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A, B선은 물과 수증기가 혼재하는 평형곡선으로 자, 물에 대한 포화 증기압, 증기압 곡선, 즉 수증기가 물과 어떤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포화증기표, 자, 이 포화증기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다시 제공을 하겠지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물의 수증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조뿐만이 아니라 뭐야?
건조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죠? 증발, 이베포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킬로파스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atm 대기압이 몇 킬로파스칼이죠? 1atm이 그죠? 101.325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 물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물컵에 있는 물이 그대로 왜 이 물컵에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내방 온도가 한 지금 온도 에어 컨디셔닝 해가지고 한 23도씨인데 왜 물이 그냥 자유롭게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고 왜 물컵에 물이 그대로 있죠? 그렇지. 101.325 킬로파스칼이라는 대기압으로 물을 누르고 있는 거지. 도망이 컵으로부터 못 가게. 근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표. 그러니까 물의 수증기압이야. 물의 수증기압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도, 압력과 자, 100도씨가 되면 101.325 킬로파스칼 똑같아. 그러니까 100도보다 약간만 여기부터는 어때? 거의 101.325 킬로파스칼을 누르는 걸 물의 수증기압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기화되는 거지. 100도씨가 되면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또 압력과 어떤 상관관계인데 그 물의 끓는 점을 낮출 수도 있죠. 압력을 낮춰준다면 예를 들어서 101.3kPa니라 70kP를 낮춰준다. 그럼 물의 끓는 점이 몇 대? 90도가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산 위에서 밥 지면은 밥이 설 익는다고 그러죠. 왜? 그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그걸 갖다가 방지한다고 냄비에서 이제 요즘은 아예 안 되지. 그 산에서 취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냄비에서 밥을 짓는데 그때 뭐 버너 같은 걸로 이제 그 90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그러다 위에다 돌을 올려놓으면은 그 수증기 안 빠져나와서 다시 밥이 잘 익는다 아니면은 101.3kPa 압력이 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수증기 힘 여러분들 엄청 센 거잖아. 돌로 눌러놓는다고 해도 그 냄비에 뚜껑이랑 그 냄비랑 그 사이에 틈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여러분 그 증기의 힘은 엄청 대단한 거죠. 저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외국 가서 타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쇳덩어리 증기 기관차로 그 증기의 힘을 가스터빈 돌리잖아요. 아무튼 수증기압은 물의 증발 과정과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습도라는 건 어떤 거냐? 자, 단위 질량의 건조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이다. 단위 질량의 건조 공기, 즉 건조 공기 1kg이 동반하는 수분의 킬로그램 수. 여기 있는 공기 1kg을 어떻게 잡았을 때 걔가 수분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29분의 18 PW 수증기의 분압. 근데 얘는 뭐야? 분모는 건조 공기지. 그러면 P는 뭐야?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의 전체 압력은 누구의 압력이 하는 거야? 순수한 공기의 압력과 그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의 압을 합력이죠. 그 P는 수증기의 분압, 전압은 더하기 공기의 분압이야. 근데 건조 공기니까 이 전압에서 건조됐으니까 수증기가 없겠지. 그 PW 수증기의 분압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때? 그렇지. 순수한 공기의 분압만 나오죠. 엄밀히 표현하면 건조된 공기의 분압이죠. 그래서 프레셔 오브 에어, 프레셔 오브 P죠. 그래서 공기의 분압분의 수증기의 분압이고 18량 29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18 H2 하면 그렇죠? 물의 분자량 몰 질량 얘기하는 거죠. 18g/몰. 자, 공기는 29g/몰. 자, 공기는 조성이 어떻게 돼? 제일 많은 게 질소, 산소. 걔네 분자량을 갖다 비율로 나타내는 때 거의 몰 질량, 분자량이 29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냈어? 그러니까 공기의 분압과 수증기의 분압으로 나타냈지만 당연히 몰 분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 공기의 몰 분륜분의 수증기의 몰 분율. 자, 18 나누 29에서 0.62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포화습도라는 건 어떻게 되죠? saturation. 자, 공기가 수분으로 포화돼서 더 이상은 수분을 갖고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분이 공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인접한 물체 표면에 응축되겠죠. 그래서 포화습도라는 건 공기가 수분으로 가득 찼을 때, 포화되었을 때 온도와 압력에서 건조 공기 1kg에 동반될 수 있는 최대 수증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예요? 전압, 그죠? 전압 P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을 빼고 그거를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을 분자를 놓고 계산하면 포화 습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포화 상태에서 공기 중에 수분의 분압은 그렇지 그 온도에서 물의 포화 중기압과 같게 되겠죠. 29의 18은 다시 얘는 뭐야? 물의 분자량, 그죠? 공기의 분자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대 습도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순수한 물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상대 습도는 동일 온도와 압력, 하여튼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상태인데 얘 중에 하나도 변하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포화 습도 그런 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자, 동일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과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 자, 그리고 PW는 뭐예요? 수증기의 분압이죠. 그 다음에 PWS는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 즉 물의 포화 수증기압과 공기 중에 수증기의 분압. 그러니까 실제로 공기의 수증기의 분압, 실제 갖고 있는 거랑 얘가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포화 수증기압의 차를 보면 상대 습도를 알 수 있겠죠. 그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습도 퍼센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HP는 그러면 포화 습도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수분 기혈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건조 공기 1kg과 이 건조 공기에 들어있는 Hkg의 수증기의 온도를 1켈빈, 그죠? 이건 비열의 정의는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자, 수분 비열은 어떻게 돼? Saturated는 CPA, 공기의 비열에다가 수증기의 비열을 더해준 거죠. 공기의 비열에다가. 그래서 수증기의 비열, 공기의 비열 평균가가 1.005 kJ/kg 켈빈에다 1.88 곱하기 자, 수증기의 킬로그램 수를 곱해주면 되죠. 결국엔 수증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좌우가 되는 거죠. 얘는 고정되어 있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공기의 엔탈피라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엔탈피는 결국엔 에너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건조 온도까지 가열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 공기까지 가열할 때는 1.005 더하기 1.88 곱하기 H 요 수분 비율에다가 자, 온도차 즉 건조 온도 그러니까 파이널 드라이 템퍼처럼 맨 처음 온도 그러니까 초기에 차가웠던 공기를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야지 건조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이널 드라이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빼고 거기다 증발 잡열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증발 잡열에다가 우리가 수증기의 킬로그램 수를 곱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슬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그냥 콜라캔이 이 상온에 있던 거 냉장고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렇게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죠. 일정량의 습도의 공기를 냉각시켜서 결국에는 그렇지 공기 중에 수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잉여 수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남은 수분은 응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월의 포화 중기압은 26.7도씨에서는 얼마야? 한 3.5kPa. 자, 얘를 갖다가 37도로 올리면은 얘의 포화 중기압은 얼마야? 한 6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3.5보다 크니까 불포화 상태지. 자, 근데 얘를 더 낮춰. 9도씨를 낮춰. 얘 포화진 경우는 1.147. 나는 1.147은 못 가져. 그러니까 3.5 kp에 있던, 그렇죠? 나머지 그 수분들은 응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라이 벌브 템퍼러처, 웹 벌브 템퍼러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T 웹 벌브 템퍼러처는 자, 공기의 습한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나오는데, 즉 건습고 온도계, 건고 온도계는 뭐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온도계죠. 그 옆에 습고 온도계를 놔. 그 습고 온도계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이 동그라미 여기를 갖다가 계속 그 증발장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헝겊으로 감싼 다음에 물에다 담그죠. 그러면 물이 증발되면서 얘의 온도를 빠져나가죠. 그래서 건고 온도보다 항상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를 습고 온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낮으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지. 증발이 더 잘 일어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아니라 열을 더 많이 뺏어날 거죠. 열을 더 많이 뺏어가니까 결국엔 습고 온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결국엔 두 온도계, 건구 온도와 습고 온도계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습도는 낮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그냥 보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원에다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요 수분 도표를 가지고 그때는 띄워놓고 이제 요 차트도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이게 뭐 건구 온도계에서 상대 습도로 따라가서 뭐 이렇게 찍어서 보고 엔탈피가 얼마 들어가고 건조 공기가 얼마 갖고 나가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기말 이제 평가 시험이 되면 또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생각은 그 기말 시험 온라인 시험을 진행한다고 했고, 그 요령은 저도가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봤던 중간평가했던 그런 요령으로 그 제한된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찍어서 이제 올린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프린터가 없어도 전혀 무방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미리 올려놓겠다, 그런 거고. 자,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차 1주차가 1차시에서 제가 뭐 모두가 뭐 다 일정 수준에서 잘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힘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그 경쟁을 뭐 꼭 경쟁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지금 그래서 다 잘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건 제가 봐야죠, 다 잘 하셨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루즈해지게 평가 이루어지면 힘이 빠져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대충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래도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한 거니까 14주차 강의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